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1467년 봄, 함경도 길주성. 100년 뿌리 내린 토착 가문의 후손 이 씨에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조부와 아버지가 평생 충성했던 조선, 그 조선이 이제 함경도 사람들을 변방의 오랑캐쯤으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농사철에 백성을 끌어다 성 쌓기를 시키고 관수미곡을 탕진하며 연회를 열고 토착 관리들을 하나둘 밀어내는 외지 수령들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그날 밤 이 씨의 결단이 함경도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00일간 불타오른 함경도의 함성,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467년 3월 함경도 길주성 외곽.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농가마다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한 초가집 마당에는 70 노인의 시신이 놓여 있었지요. 강요문의 명령으로 성 쌓기에 끌려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던 중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군사들은 시신조차 제대로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젊은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수 없었지요. 관가에 알려지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이 이번 달만 3번째였습니다. 단천에서는 젊은 아비가 성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고 북청에서는 16 소년이 과로로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들이 모두 한 사람의 귀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길주에서 3대째 뿌리 내린 이 씨였지요. 그의 저택 서재에는 각지에서 날아온 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씨의 집안의 뿌리는 특별했습니다. 조부 이원경, 그는 먼 요동 땅에서 왔지요. 몽골의 피가 흐르는 그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동북 지역을 아우르던 시절 300여 가구를 이끌고 새로운 주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오로무가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원경이 되었지요. 조선 건국의 공을 세워 삭방도 첨절제사 검교문화부사를 역임하며 함경도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인화 역시 판영대도 부사, 함경도 첨절제사를 지내며 가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졌지요. 이 씨의 자신도 경흥진병마절제도사, 첨지중추부사, 파절영부사를 역임한 함경도의 대표적인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었지요. 세조가 즉위한 후 중앙 집권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관리들이 하나둘 밀려나고 있었지요. 대신 중앙에서 파견된 남쪽 출신 수령들이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땅의 실정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강요문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채찰사를 거쳐 절도사가 된 그는 권력을 키워갔지요. 그는 축성을 구실로 농사철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했던 것입니다. 반면 자신과 그 일행은 매일 연회를 열고 수렵을 일삼았습니다. 관수미곡을 탕진시키면서 말입니다. 백성들로부터는 강제로 찬물을 거두어들였습니다.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지요. 길주뿐만 아니라 온성, 경성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백성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여기저기서 이런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게다가 호패법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세조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호패법은 주민의 이동을 단속하고 인구를 철저히 파악하는 제도였지요. 보법을 통해서는 더 많은 백성들이 군역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미 여진족과의 접경에서 무거운 국방 부담을 지고 있던 함경도 백성들에게는 이중고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 관리들이 점점 관직에서 배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토착 출신들이 이 땅을 다스렸는데 이제는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자들 뿐이었지요. 세조는 북도 출신 수령의 임명을 제한하고 경관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수령들에게는 지방 유지들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의 감독을 강화하게 했습니다. 유향소는 원래 지역 유지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지 출신 수령들의 감시를 받으며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지 출신 수령들과 유향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시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조부와 아버지가 평생 충성했던 조선, 그 조선이 이제 함경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태조 임금의 고향, 조선 왕실의 발상지인 이곳을 변방의 오랑캐 땅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지의 유향소에서 밀서가 계속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지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길주에서 먼저 일을 벌여달라. 이 시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직접 나설 것인가? 그의 결단이 함경도 8만 백성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시에는 말을 타고 부령으로 향했습니다. 부령 부사 김익수의 행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만난 농민들의 모습은 처참했지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늙은 농부가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시에가 말해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들었고 그제야 이시에를 알아보았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성사키에 끌려가서 열흘째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농사철에 말입니다. 김익수 부사가 젊은 남자들을 모조리 끌고 갔고 농기구까지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에의 가슴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함경도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령에 도착한 이시에는 부사 김익수를 찾아갔습니다. 김익수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로 이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인물이었지요. 그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함경도 사람들을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시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농사철의 백성들을 성사키에 동원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말입니다. 김익수는 가볍게 대답했지요. 조정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이 중요하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에는 반문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느냐고 말입니다. 김익수는 무신경하게 답했지요. 그런 것은 조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자신들은 명령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요. 김익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관직일 뿐이고 몇 년 있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에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령을 떠난 이시에는 곧바로 홍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유향소 사람들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홍원 유향소의 수장인 박치상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로 이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온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상황은 말도 못할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강요문이 백성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부리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함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찰사 윤자운이란 자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자신은 호화로운 생활만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지 유향소의 뜻은 어떠한가 물었습니다. 모두들 분노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이 시에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직접 나선다면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박치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직접 나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지요. 이시애가 답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요문 같은 자들을 몰아내고 스스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조정에 맞서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시애는 미리 생각해 둔 명분을 꺼냈지요. 조정에 맞선다기보다는 간신배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요문은 한명회, 신숙주 등과 결탁해서 함경도를 망치려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들은 그런 간신배들로부터 조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이 시에는 이미 단천, 북청, 경성, 온성 등지의 유향소와 연락을 취했다고 답했지요.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홍원 유향소에서 비밀 회합이 열렸습니다. 각지에서 온 유향소 대표들이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지요. 이시애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참고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 대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정에서 군사를 보낼 것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이시애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의가 있다고, 간신배들로부터 조정을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험준한 땅을 아는 것은 자신들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치상이 맞장구 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산과 이 강을 알고 자랐다고, 남쪽에서 온 군사들이 쉽게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요. 언제 시작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시애가 답했습니다. 다음 달 5월 중순쯤에 일을 벌이겠다고 말입니다. 회합이 끝난 후 이시애는 혼자 홍원성 성벽 위에 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함경도의 땅을 바라보니 마음이 숙연해졌지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고향과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 결단이 구원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더 큰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1467년 5월 5일 길주 이시애의 저택.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시애와 동생 이시압, 그리고 매부 이명류만이 앉아 있었지요.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은밀한 분위기였습니다. 각지 유향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단천에서는 이주가 100명의 무사를 준비했고, 북청에서는 황생이 200명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홍원에서도 박치상이 150명을 준비했다는 보고였지요. 함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거기에는 관찰사 신면과 채찰사 윤자운이 있었으니까요. 함흥 유향소에서는
100명 가까운 인원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시에는 함경도 전역의 유향소를 하나로 묶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각 유향소의 토착 세력들과 향리들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완전히 자신들 편이라고 했지요. 백성들이 강요문과 그 일당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어제도 길주 장터에서 한 농부가 강요문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이시애가 경고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명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각오가 되어 있다고, 이대로 가다간 고향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 했지요. 차라리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최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명류가 계획을 되짚었지요. 시작은 보름 뒤 5월 열흘째 되는 날 밤입니다. 가장 먼저 길주의 강요문을 처단할 것이며 설정신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터였습니다. 그 후 각지에서 동시에 움직인다는 계획이었지요. 단천에서는 부사를, 북청에서는 군관들을, 호원에서는 수령을 각각 제거하거나 몰아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함흥은 가장 까다로울 터였습니다. 하지만 함흥 유향소에서 안에서 호응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정의 대응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했지요. 특히 한명회와 신숙주가 관련된 음모라고 보고하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시애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음모를 조작해서 조정의 대응을 늦추는 것이었지요. 한명회와 신숙주는 세조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반역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으면 조정은 한동안 혼란에 빠질 터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이시애는 혼자 사당에 올랐습니다. 조부 이원경과 아버지 이인화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었지요.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은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아버님, 손자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위패들은 조용했지만 이 시에는 조상들의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조선을 위해 충성해 온 가문의 후손으로서 그는 자신의 길이 옳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5월 8일 각지에서 최종 준비 완료 신호가 왔습니다. 5월 9일 밤 길주성 외곽의 한 폐가에서 마지막 회합이 열렸지요. 이시애의 핵심 측근들이 모여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이시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밤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성공하면 이 땅의 구원자가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확신한다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의 결의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향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고, 함경도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말입니다. 시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정에 시작해서 새벽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요. 강요문은 이시애가 직접 처리하고 길주 목사는 이시압이, 판관과 다른 관리들은 나머지 사람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회합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흩어진 후 이시애는 이시압과 이명류만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후회는 없겠느냐고 말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형님을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애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내일 밤이 지나면 함경도의 운명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향과 백성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467년 5월 10일 자정. 길주성의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시애는 검은 옷을 입고 20여 명의 무사들과 함께 강요문이 머무르는 관청으로 향했지요. 그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선두의 선이주가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강요문의 숙소가 저기 보인다고 했지요. 관청 안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요문과 기생 둘, 그리고 시종 하나뿐이라고 했지요. 경비병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잠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요문은 요즘 들어 더욱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매일 밤 기생들과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사들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해 온 그들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지요. 이시애도 뒤따라 담장을 넘었습니다. 안채로 향하는 길에 파수병 하나가 졸고 있었습니다. 한 무사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지요. 이시애가 낮은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말라고, 목적은 강요문뿐이라고 말입니다. 안채 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안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강요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함경도 놈들은 정말 순하기만 하다고, 뭘 시켜도 고분고분하니까 다스리기 편하다고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시애의 얼굴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런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시애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방 안에서 강요문이 기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강요문이 부스스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누구냐고 말입니다. 이시애가 천천히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의 죗값을 받으러 왔소. 함경도 백성들의 이름으로. 순간 강요문의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술기운도 두려움 앞에 무너졌지요. 이시애라는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함경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토착 세력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강요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느냐고. 이것은 반역이라고 말입니다. 이시애가 냉소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조정을 속이는 자가 누구를 향해 반역이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강요문이 뭔가를 외치려 했지만 이시애의 칼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한순간이었지요. 강요문의 목이 떨어졌고 기생들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무사들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이시애가 명령했습니다. 그 여인들은 해치지 말라고, 다만 새벽까지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일행은 곧바로 길주 목사 설정신이 머무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설정신은 강요문만큼이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는 인물이었지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로서 이 땅의 실정을 전혀 모르면서 가혹한 정치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설정신의 집을 습격한 것은 더욱 쉬웠습니다. 그는 혼자 잠들어 있었고 저항할 힘도 없었지요. 이시압이 나서서 처리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길주성은 완전히 이시애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강요문, 설정신, 판관, 그리고 다른 중앙 파견 관리들이 모두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이시애가 길주성 중앙광장에 섰습니다.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말했지요. 오늘 새벽 이 땅을 괴롭혀 온 간신배들을 쳐냈다고 말입니다.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를 외쳤지요. 하지만 이시애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요문과 설정씨는 혼자 악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한양의 간신 한명회, 신숙주 등과 결탁하여 함경도를 망치려 했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스스로 이 땅을 다스리자고 했습니다. 함경도 사람이 함경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백성들의 함성이 길주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시의 장군, 이시의 절도사를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한편 함경도 각지에서도 동시에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단천에서는 이주가 부사를 몰아냈고 북청에서는 황생이 군관들을 제거했지요. 홍원에서는 박치상이 수령을 쫓아냈습니다. 전령이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각지에서 성공 소식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지요. 부령에서는 김익수 부사를 처형했고 온성에서도 중앙 관리들을 모두 몰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함흥은 아직 소식이 없었지요. 함흥은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신면과 채찰사 윤자운이 모두 거기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어서야 함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대성공이라는 보고였지요. 함흥 유양소에서 호응에서 성문을 열어주었고 신면은 처형되었으며 윤자운은 포로로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함경도 전체가 자신의 손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즉시 함흥으로 이동한다고 명령했지요. 그날 오후 이시애는 2천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길주에서 함흥까지 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나와 환호했지요. 이시애 장군 만세, 함경도 만세를 외쳤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시대가 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시애의 군에 합류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곧 한양에서 소식이 전해질 터였고 조정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시애는 이 승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함흥에 도착한 이시애는 곧바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포로로 잡혀 있던 채찰사 윤자운과 마주했지요. 포박당한 윤자운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시애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이것은 명백한 역적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시애가 웃었습니다. 역적질이라고 하는지 물었지요. 백성을 괴롭히고 조정을 속이는 자가 누구를 향해 역적이라 하느냐고 말입니다. 윤자운은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감히 조정의 관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지요. 이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그대 같은 자가 조정을 대표한다면 그 조정이야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윤자운을 포로로 잡은 이시애는 이제 함경도 거의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길주에서 경성까지, 함흥에서 단천까지 모든 지역이 그의 통제하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시애는 함흥관하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유향소 대표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였지요.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함경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다스려 보자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씨의 장군 함경도 만세를 외쳤지요. 하지만 이씨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곧 한양에서 토벌군이 올 것이고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고향을 되찾은 기쁨을 말입니다. 5월 15일 함흥관아. 이 시에는 절도사의 자리에 앉아 각지에서 날아드는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사 이후 상황은 그가 꿈꾸던 것보다도 훨씬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경성에서도 완전히 성공했다는 전령이 왔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모두 몰아내고 경성 유양소에서 자체 수령을 세웠다는 것이었지요. 경성은 두만강 접경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장악했다는 것은 이제 함경도 전체가 완전히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육진 지역은 어떠한지 물었습니다. 종성, 온성, 회령, 경원, 부령, 경흥 모두 섰다고 했지요. 각 진의 군사들도 대부분 합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진은 세종대왕이 두만강까지 개척한 최북단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의 정예군들까지 자신의 편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였지요. 현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이명류가 장부를 펼쳤지요. 길주에서 시작한 이천의 각지에서 합류한 병력을 합치면 약 8천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매일 자원 입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시합이 덧붙였습니다. 함경도 토착 군사들의 합류가 특히 많다고, 그들은 이 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무엇보다 싸울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지요. 이 시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8천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토벌군을 보낸다면 그 몇 배는 될 터였지요. 한양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소식은 없지만 이명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자신들이 보낸 허위 보고 때문에 꽤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시애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요문이 한명회, 신숙주와 결탁해 반역을 꾀했다는 거짓 보고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때 단천에서 긴급 전령이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요. 단천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쪽에서 정찰병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조정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정찰대인 것 같다고 했지요. 이주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천 방어를 강화하되 적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라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이시에는 함흥성 성벽 위에 올라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철령 너머에는 한양이 있었지요. 지금쯤 세조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걱정되는지 동생이 물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궁금하다고, 조정에서 얼마나 큰 군대를 보낼지 궁금하다고 말했지요. 이시합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들은 이 땅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시애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지요. 5월 18일 드디어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지요. 중대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에서 대군을 편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성군 이준을 사도병마도 총사로, 호조판서 조성문을 부총사로, 허종을 함경도 절도사로
임명했다는 보고였지요. 이시애의 눈썹이 치켜올랐습니다. 구성군 이주는 젊지만 유능한 장군으로 이름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병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2만, 많으면 3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요. 이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대 1의 열세였습니다. 쉽지 않은 상대였지요. 그 외에 다른 장수들로는 강순, 어유소, 남이 등이 모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들이 총집결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자신들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명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각지에서 계속 지원병이 몰려오고 있고 백성들의 지지도 확고하다고 말입니다. 그때 급박한 보고가 또 날아들었습니다. 함흥에서 큰 실수가 일어났다고 했지요. 윤자운, 그 포로가 어둠을 틈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를 속이고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이시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요. 간수 중 한 명과 옷을 바꿔 입고 야밤에 도주했다고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이시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윤자운이 탈출했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지요. 그는 함경도의 지형과 이시애 군의 전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할 터였습니다. 적들이 자신들을 얕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시애는 조정의 대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6월 1일 한양교회 구성군 이준이 이끄는 3만 대군이 함경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구성군은 매우 신중한 성격이었지요. 출발 전부터 충분한 보급과 장비를 요구했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부총사 조성문이 물었습니다. 이시애 군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지 말입니다. 윤자운의 보고에 따르면 8천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10,000명은 될 것 같다고 구성군이 답했지요.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잘 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경도는 지형이 험준하다고 들었다는 말에 구성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이 많고 겨울이 길다고 무엇보다 자신들은 그 땅을 모르지만 적들은 손바닥처럼 알고 있다고 말했지요. 구성군은 이미 이번 전쟁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토벌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을 새로 정복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답했지요. 보급을 확실히 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점령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 5일 철령 관문. 구성군의 선발대가 철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함경도 땅이었지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항다운 저항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강순이 보고했습니다. 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요. 아마 더 북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구성군이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들도 자신들과 정면 승부할 생각은 없을 터라고 말입니다. 6월 8일 안변. 채찰사 윤자운이 돌아왔습니다. 이시애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간신히 탈출한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지요. 윤자운의 보고는 구성군에게 많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시애 군의 규모, 무기 전술, 그리고 무엇보다 함경도, 백성들의 지지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시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완전히 추종하고 있다고 윤자운이 쓰게 말했지요. 마치 구원자라도 되는 양 떠받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성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역 전체가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에 가까웠지요. 6월 12일 회양. 구성군의 본대가 회양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이시의 군과의 첫 번째 접촉이 있었습니다.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지요. 전방에서 적군이 발견되었다고, 규모는 약 500명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가한 후 즉시 후퇴했다는 것이었지요. 부상자는 조정군 쪽에서 10명 정도 다쳤다고 했습니다. 구성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이 시에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게릴라전을 펼칠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들의 술책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구성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한 병력과 보급을 바탕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북진을 계속했지요. 안변을 거쳐 영흥으로, 영흥에서 홍원으로 진군을 이어갔습니다. 적들이 홍원에서 저항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물었지요. 약 1,000명 정도로 보이지만 성을 굳게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성군은 즉시 홍원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공격은 하지 않았지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항복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틀 후 홍원성에서 백기가 올라왔습니다. 포위당한 이시의 군이 항복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성안을 수색해 보니 이시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또 도망쳤다고 강순이 혀를 찼습니다. 상관없다고 구성군이 차분히 말했지요. 자신들은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고, 저들이 갈 곳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20일 함흥. 드디어 구성군의 대군이 함흥에 도착했습니다. 함경도의 중심지였던 이곳도 이미 이시에가 버리고 간 뒤였지요. 하지만 구성군은 이곳을 새로운 전진 기지로 삼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격을 시작한다고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강수는 북청 방면으로, 어유소는 단천 방면으로, 허종은 이성 방면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지요. 자신은 본대를 이끌고 후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조정군의 본격적인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북쪽 어딘가로 후퇴한 이시에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지요.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이시합이 조심스럽게 제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여진족들과 연합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이시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여진족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명분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일단 사신을 보내보자고 이시에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터였습니다. 6월 25일 북청성. 이시합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시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북청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것이었지요. 상황이 급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북청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강순의 맹공격을 받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했지요. 병력 400명 중 절반이 전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시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구성군의 체계적인 공격 앞에서 각지의 거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지요. 단천에서 이주가 이끄는 군대도 어유소에게 밀려 후퇴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성 근처에서 재집결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시에는 지도를 펼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함흥과 홍원은
이미 조정군의 손에 넘어갔고 북천과 단천마저 잃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길주와 경성, 그리고 그 사이의 산악지대뿐이었지요. 병력은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이명류가 무겁게 보고했지요. 각지에서 후퇴한 병력을 합쳐도 3천여 명이 고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부상자가 많고 사기도 떨어진 상태라고 했지요. 이 시에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천이었던 병력이 이제 3천으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조정군은 여전히 2만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여진족들에게 보낸 사신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다고 이시합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마 그들도 조정군을 두려워해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황급히 달려온 전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일이라고 했지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조정군이 삼면에서 포위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성군의 본대가 남쪽에서, 강순의 군대가 서쪽에서, 어유소의 군대가 동쪽에서 몰려오고 있다고 했지요. 이시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조정군이 본격적인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남쪽 부대는 신흥 근처에, 서쪽 부대는 함흥령을, 동쪽 부대는 마울령을 넘고 있다고 했지요. 이 시에는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적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산악 지대에서 최후의 결전을 펼칠 생각인 것 같았지요. 이시애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결전을 원한다면 받아주자고 마울령으로 이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울령이냐고 이명류가 놀랐습니다. 그곳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지형이라고 이시애가 답했지요.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서 최대한 오래 버텨보자고 말했습니다. 7월 1일 마울령. 이시애는 2천여 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마울령의 중봉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곳은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였지요. 여기서는 많은 적이라도 한 번에 몰려올 수 없을 것이라고 이시합이 지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위당하면 보급이 끊길 것이라고 이시애가 현실적으로 말했지요.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삼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목책과 돌무더기를 쌓았고 중간에는 궁수들을 배치했으며 가장 안쪽에는 이시애와 핵심 무사들이 자리 잡았지요. 이시애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산에서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병사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와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싸울 의지는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가족들을,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지요.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장군님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함경도를 지키겠다고 외쳤습니다. 함성이 산을 울렸지요. 7월 5일 드디어 조정군의 대군이 마울령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방의 능선마다 조정군의 깃발이 펄럭였지요. 그 숫자는 정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황생이 절망스럽게 말했습니다. 개미떼 같이 몰려온다고 말했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시애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다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형이 유리하다 해도 10대 1의 병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밤습을 시도해볼까 하고 이주가 제안했습니다.
아니라고 이시에가 답했지요. 그들도 그런 것은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7월 10일 구성군은 마울령을 완전히 포위한 채 공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이시에를 항복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권유문을 보냈지요. 지금이라도 항복한다면 목숨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시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자신들은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고, 고향을 지키다 죽는 것이 굴욕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답했습니다. 7월 15일 조정군이 항복 권고를 포기하고 본격적인 총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몰려오는 적군을 상대로 이시에 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요. 전령들의 보고가 빗발쳤습니다. 좌측에서 강순의 군대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측은 어유소가 맞고 정면은 구성군이 직접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에가 분주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생은 좌측을 막으라고, 이주는 우측 방어를 강화하라고 말했지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고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찔렀지요. 이시에 군은 지형의 이점을 살려 용감하게 싸웠지만 숫자의 열세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쪽 방어선이 뚫렸다고 이시압이 피를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동쪽도 위험하다고 이명류가 절규했지요. 이시에는 직접 칼을 들고 최전선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동지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지요. 뒤로 물러나라는 말에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에의 칼이 번뜩이며 적병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적은 계속 몰려왔지요. 유시오 후 5시경.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유소가 몰래 뒤쪽으로 돌아가 후방을 공격하자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황생이 절규했지요. 이시에가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퇴하라고, 경성으로 후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을 틈타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나온 것은 이시에를 포함해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2천의 병력 중 대부분이 전사했거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8월 초 경성 근처.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이시에와 남은 부하들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시압이 상처투성이 얼굴로 물었지요. 이시에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더 가봐야 모두 죽을 뿐이라고, 자신 하나로 이 난을 끝낼 수 있다면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경성 근처에서 이시에는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일설에는 부하 중 한 명이 그를 넘겼다고도 하지만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8월 12일 구성군의 진영. 포박당한 이시에와 이시압이 구성군 앞에 끌려왔습니다. 구성군 이주는 그들을 내려다봤지요.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시에가 고개를 들어 말했지요. 자신은 고향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시에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입을 열었지요. 나는 사라져도 이 마음만은 남을 것이요. 반드시 올 것이요. 이 땅의 백성들이 고개 들고 살아가는 그날이. 구성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올렸지요. 번쩍이는 칼날이 내려왔습니다. 이시에의 목이 떨어졌고
이어서 이시압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함경도를 뒤흔든 3개월간의 대반란이 마침내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1467년 8월 말 한양. 이시의 목이 한양으로 보내진 후 함경도는 참혹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길주목은 길성현으로 강등되었고 함길도는 남북으로 분할되어 함경도로 계층되었지요. 반란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거나 유배를 떠났습니다. 새로 부임한 길성현감이 백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도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그의 말을 듣는 백성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억압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향소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지방 토착 세력들의 자치 기구가 사라지면서 중앙 집권은 더욱 강화되었지요. 세조의 뜻대로 이 반란은 오히려 중앙 집권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주의 한 초가집에서 한 여인이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지요. 이시애와 함께 싸웠던 옛 부하의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이시애 일가의 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고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요. 함경도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지요. 이시애와 함께 싸웠던 옛 부하 중 하나였습니다. 마울령 전투에서 입은 상처로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시애 장군의 뜻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그가 말했지요. 단천에도 북청에도 경성에도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장군의 뜻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남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나는 사라져도 이 마음만은 남을 것이다. 이시애가 마지막에 남긴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인이 물었습니다. 일단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가 진지하게 말했지요. 이시애 장군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시애의 난에 대한 기억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를 반역으로 규정했지만 함경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르게 기억되었지요. 함경도 곳곳에는 이시애를 기리는 비밀스러운 사당들이 생겨났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이시애의 영혼에게 기도했지요. 우리를 지켜달라고, 언젠가 이 땅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함경도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후 한 젊은 선비가 길성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시애의 난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지요. 이시애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지 한 늙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주저했다가 입을 열었지요. 그분은 자신들의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더 큰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선비가 물었습니다. 농부가 고개를 저었지요. 실패라고 할 수 없다고, 그분 덕분에 잠시나마 당당하게 살았다고, 그리고 그분의 뜻은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100년이 지났을 때도 함경도에서는 여전히 이시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늙은 선비가 입을 열었지요. 장군께서 바라셨던 그날은 아직 오지 못했노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품고 나아가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에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지역 자치와 민중의 권익을 위해 싸운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지요. 그가 보여준 지역에 대한 사랑, 백성에 대한 연민, 불의에 맞선 용기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난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후대에 더 큰 영향을 미쳤지요. 나는 사라져도 이 마음만은 남을 것이다. 이 시애가 마지막에 남긴 이 말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꿈꾸던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방의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함경도 땅을 스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는 이 시의 영혼이 함께 흐르고 있지요. 고향을 사랑하고 백성을 생각하며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불굴의 정신이 말입니다. 함길도의 별은 떨어졌지만 그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